안녕하세요, 페이스터너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제가 조금 개인적인 일도 있고 이직도 있고 해서 바빴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집 구하기예요. 워홀러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집을 구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고요. 그리고 집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고 또 우리의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 선택의 중요성은 모두가 아실 텐데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부터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들과 주의해야 할 점들, 그리고 현재 캐나다의 렌트 시세 상황까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산지 1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워킹홀리데이를 와가지고 현재 4번째 집에 살고 있어요. 총 이사를 3번이나 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집은 룸 렌트를 해서 살았고, 네 번째 집,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체 렌트를 살고 있는데요.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집은 한 달에 $1,000, 두 번째 집은 한 달에 $550, 세 번째 집은 한 달에 $600, 네 번째, 현재 살고 있는 집은 $1,700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순서대로 제가 살았던 곳, 토론토 어디에 위치한 곳이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살았던 곳은 다운타운 블루어영이라는 곳이었는데, 한국으로 치면 제가 살았던 곳은 약간 청담동 정도 느낌 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에르메스 샤넬 같은 명품 매장들도 쫙 있고 고급 레스토랑도 있고요. 이곳에서 캐나다 할머니랑 한 3개월, 2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방을 하나 렌트해서 살았었고, 두 번째로 이사 간 것은 저기 위쪽 업타운에 있는 이제 핀치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1호선 끝에 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버스를 타고 넘어가면은 윌로우데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스틸 윌로우데일, 한국인분들 되게 많이 사세요. 이곳에서 한국인 하우스 반지하에서 렌트해서 살았었고, 세 번째로 이사 간 곳은 노스욕이라는 곳으로 갔거든요. 노스욕 센터도 이제 핀치 가까운데, 이거는 이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 또 버스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또 반지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에글링턴이라는 미드타운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업타운까지도, 그러니까 핀치를 주로 업타운이라고 보는데 거기까지도 지하철로 한 15분에서 20분이면 가고 다운타운까지도 15분에서 20분이면 가는 그런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 현재는 이곳에서 아파트먼트 스튜디오를 렌트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사가 쉬운 일이 아님에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이사를 싫어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외국 나와서 사니까 조금 다양한 곳에서 살아보자 라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계약을 하지 않고 짧게 살았던 것도 있었는데, 만족하지 못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살고 있던 집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위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점,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은 집을 구하시기 전에 캐나다의 집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안편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보편적인 집의 개념은 하우스라는 개념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단독주택 개념이죠. 두 번째는 콘도예요. 콘도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빌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아파트가 좀 특별한 점은, 아파트는 어떤 임대시설이지 판매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주거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렌트만 하지, 콘도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월세를 놓는 분들도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는 집에 세탁기가 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탁기가 집에 없고 공공 세탁구역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빨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돈을 내고 해야 되고요. 가장 큰 차이점, 분양 가능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홀 오신 분들이 어떻게 주거 형태를 가져가시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렌트고, 보통 룸렌트 많이 하세요. 혼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체를 빌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리 싼 아파트라고 해도 한 달에 2,000불, 1,800불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내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우스 룸렌트나 콘도 룸렌트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되게 흔하죠. 그리고 이제 전체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친구랑 같이 오시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이랑 같이 와서 콘도나 아파트 전체 렌트를 하고 이거를 이제 반반 내는 경우, 그러면 룸렌트 가격이랑 비슷해지니까요.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은 전체 렌트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에어비앤비로 통으로 한 달 렌트를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에어비앤비 수수료가 나가니까 더 비싸지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비수기인 경우,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잠깐 살 집을 구하는데 어떤 집의 경우는 에어비앤비가 더 쌌어요. 근데 물론 위치가 좋지 않기는 했는데 그때 원베드 아파트 룸을 렌트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1,500불이었나? 이 정도 달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저는 그 집에 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비수기에 뭔가 당장 집을 구해야 한다 했을 경우에 에어비앤비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집 계약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계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와서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서 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한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테스모 아니면 우벤유 같은 한국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데 저는 그것만 보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특히 전체 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테스모나 우벤유 한국인 분들이 올라오는 곳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비싼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리얼터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당연히 추가로 나갈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 올라오는 주거시설이 다 콘도예요. 신축 콘도가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신축이고 콘도면은 되게 럭셔리한 주거서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고급 오피스텔 정말 그런 느낌인데 콘도는 뭐 다 헬스장 있고 좀 괜찮다 싶은 데는 수영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한국은 원룸 그러면은 이제 5평, 6평 이런 집을 생각하시는데 원베드, 원베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집들이 작은 경우는 20평 조금 안 되고 조금 이제 크게 나왔다 싶으면 20평 조금 넘어가는, 그리고 진정한 원룸 개념이라고 하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15평에서 2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평수가 기본적으로 큽니다. 우리나라처럼 5평, 6평짜리 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것만 보고 캐나다 집값이 비싸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한국도 수영장 딸리고 헬스장 딸린 오피스텔에 살면은 월수 200만 원은 넘게 되지 않나요? 그것도 토론토 강남이라고 봐야 되는데 캐나다의 서울, 뭐 강남 이런 느낌인데 그런 곳에서 다운타운에 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남인 거죠. 사실 집값만 놓고 보면은, 평당 가격만 놓고 보면은 서울이 토론토를 그냥 압살해 버리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 편에서 물가 다룰 때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하긴 할 거지만, 아파트 월세 같은 것들이 뭐 자산의 가격에 비례해서 책정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울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뉴욕과 견주어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룸렌트를 한다는 경우에는 캐스모에서 그냥 집을 구하는 거,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집을 구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룸렌트를 한다 그러면은 마스터룸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세컨룸이라는 곳이 있고 덴이라는 곳이 있어요. 덴 같은 경우는 사실 방은 아니고 어떤 드레스룸의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곳을 렌트해가지고 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꽤 크거든요. 콘도 렌트 하실 경우 보통 이런 룸 타입을 보시게 될 거고, 하우스에서 룸 렌트 하실 경우는 이런 개념이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하우스는 워낙 오래된 집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뭐 어떤 방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는 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베이스먼트가 있고요. 베이스먼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반지하 정도 되는 곳인데 생각보다 저는 살만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곳에 창문이 있다면은. 창문이 없는 반지하는 저는 정말 비추천드리고, 창문이 있는 반지하라면은 내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잠깐 잠만 자고 나오고 이런 공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지하도 전 나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습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하우스 베이스먼트는 보통 좀 넓거든요. 가격 대비 넓은 평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이 깨끗하다 싶으면 충분히 살만한 것 같아요. 한국의 반지하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만약 전체 렌트를 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콘도 렌트보다는 아파트먼트 렌트를 추천드리고요. 아파트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한데 아파트가 더 싸요. 캐나다가 코로나 직후로 한 23년, 24년쯤에 집값 최고점을 찍고 현재는 좀 내리막세거든요. 제가 어느 뉴스 찾아보니까 6개월 정도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내렸거든요, 가격이. 집값이 내려간 이유가 한국과는 좀 다르게 시장 경제가 작동해요, 캐나다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집값이 내리거든요. 한국은 집값이 오르기만 하는데 캐나다는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렌트 가격도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비쌌던 것 같은데 지금 체감이 될 정도로 내렸어요. 제가 1년 전에 도착했을 때 비교해서 지금 한 10% 정도? 15% 정도 내린 것 같거든요. 콘도가 뭐 예를 들어서 원베드, 원베스 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000불 초반? 2,000에서 2,200, 300을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쌉니다. 그리고 아파트먼트 계약의 경우는 그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고 회사랑 직접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협상이 가능해요.
콘도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개인을 끼는 경우에는 1년을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회사랑 다이렉트 연락하잖아요. 저는 보통 장기로 집을 안 알아보고 단기로 집을 알아봤는데, 그랬을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4개월부터 6개월도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보통 미니멈 6개월 정도 제시를 했고, 회사 측에서는. 그리고 더 싸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굳이 콘도에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캐스모나 어떤 한국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콘도들이 다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체 계약을 하고 싶다, 룸렌트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캐나다에 오셔서 임시숙소를 잡고 나서 한 2주 정도 넉넉하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키지지, 크레이글리스트 같은 로컬들이 올리는 포스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자세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쌌어요. 특히 전체 렌트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봐서 보고 계약 직전까지 갔던 아파트먼트가 있었는데 되게 큰 집이었어요. 원베드 원베스에. 근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잠깐 집을 비우게 돼서 내놓은 거였는데, 그때 한 달에 1,500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유틸리티 비용 다 포함이었어요. 여기서는 그 유틸리티 비용이 꽤 나오거든요. 유틸리티 비용이 뭐냐면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포함해가지고 한 달에 딱 1,500달러만 내면은 원베드 원베스 아파트 빌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1,700에서 1,800 정도면은 웬만한 아파트는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00 아래로 충분히 구합니다. 때문에 집을 계약하실 거라면은, 전체 렌트를 계약하실 거라면은 캐나다에 와서 주인을 만나서 키를 직접 받으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지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크레이글리스트 같은 곳을 드셔서 직접 계약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파트먼트 계약 추천드립니다. 아파트먼트 계약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한국 분들이 아파트먼트 계약을 잘 못하는 이유가, 아파트먼트는 자기들 사이트를 운영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먼트는 전문 임대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자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워홀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캐스모 같은 곳에서는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아파트의 경우는 직접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연락을 취해가지고 회사들이랑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번거롭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이 방법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집을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무조건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되게 싸게 올라오는 집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돈을 먼저 보내라, 뷰잉하는데 돈을 내야 된다, 이러는 데들이 있어요. 이건 다 사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조건 걸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첫 집 계약 기간은 가능한 짧게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집 계약 때문에 묶여가지고 어디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 제가 좀 봤거든요. 또 직장이나 이런 것도 어디에 구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계약은 조금 짧게 해서 집을 계약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블렛이라는 거거든요. 서블렛은 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내주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1년을 계약을 했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1년 중에 6개월 살았는데 6개월을 제가 계약이 돼 있으니까 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안 내면은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저는 집주인과 계약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또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에게 월세를 받아서 그 월세를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빌려주는 게 서블렛의 형태인데, 서블렛의 장점은 첫 번째로 쌉니다.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계약 기간이 한 달에서 6개월 이런 단위로 기본적으로 전체 계약보다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짧은 계약 기간을 좀 저렴한 방법으로 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서블렛이 베스트 계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만약에 룸렌트를 한다 그러면은 오너와 같이 살지 않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오너와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주방과 화장실을 공유하지 않는 쪽으로. 이거는 주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제가 가장 많은 분들이 가는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리고 알버타를 봤을 때 화장실, 욕실, 거실을 거주하지 않아야지 법적으로 우리는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너와 주방과 화장실 공유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입자와 개념이 아니라 조금 법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상업 렌탈 시설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첫 번째 집에서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집주인과 주방과 화장실 공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로서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쫓지도 못하고, 표준계약서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세입자를 쉽게 내쫓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방과 화장실 공유할 경우에는 이런 계약서가 아닌 정말 상호간 계약에 의존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있어도 만약에 내가 사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땐 끝입니다. 무조건 그 계약서를 따라야 돼요. 그 계약 조항이 정말 비인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도 따라야 하고,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고 어떤 법적 절차를 밟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거죠. 하지만 정식 임차인 임대인 계약의 경우에는 세입자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주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온타리오는 LTV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요. 제가 이걸 왜 알게 됐냐면은 제가 처음에 살았던 집이 캐나다 할머니랑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인 친구랑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제가 그 집을 계약한 이유는 위치와 방의 크기 대비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쌌어요. 1,000불이었거든요 한 달에.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방을 캐나다 한국인 사이트에서 구한다 쳤을 때 뭐 보통 못해도 1,400, 1,500은 달라고 했었는데 1,000불이었으니까 40-50%가 싼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러고 가자마자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이런 지식이 없었겠죠. 근데 계약서에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냄새나게 할 경우는 벌금을 얼마나 낸다. 이런 되게 많은 디테일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조금 쎄했지만 그래도 뭐 별일 있겠어. 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그쪽이 요구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으니까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계약서를 쓰고 나니까 계약서를 쓰면서 이제 보증금을 내거든요. 보증금 한 달치 월세를 보통 내는데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계약서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방을 어지럽혔을 경우에는 벌금 $100 그리고 만약에 네가 벌금을 안 냈을 경우는 즉시 추방 가능 막 이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그 조건들이 보통 청결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환경주의자다 그러면서 뭐 샤워를 하루에 한 번 그리고 10분 이내로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군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샤워를 하는데 그래도 피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샤워는 너무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냄새가 엄청나. 몸 냄새가 엄청나는데 막 나한테 냄새가 난대. 그러면서 좀 씻으라고. 너 나랑 계약할 때는 너 되게 깨끗하고 청결을 유지하기로 계약하지 않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네 인중 냄새가 아닐까?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영어가 부족한 관계로 그런 말은 하지 못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이를 닦고 치약이 조금 세면대에 묻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벌금 내야 될 수도 있다. 한 번만 더 걸리면 $20 내야 된다 그러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괜찮진 당연히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보증금 아까워서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프랑스인 친구가 들어온 거죠. 그 친구는 정말 늦게 왔는데 그 친구는 되게 더럽다고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인만큼 청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여러 가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약을 세면대에 묻힌다거나 이런 일을 좀 많이 발생됐고 실제로 그 친구는 그러다가 할머니랑 싸우고 쫓겨났습니다. 새벽에 경찰 불러가지고 갑자기 쫓겨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그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쫓겨나지 않았고 계약 보증금 날리고 도망 나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새벽 1시에 경찰 불러서 밖으로 쫓아내고 다음날 그 친구가 안 보여서 연락해보니까 지금 호스텔에 나와있다 나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찰이 계약서상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너 나가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주방과 욕실 공유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마다 다르기는 한데 알버타 같은 경우는 생활공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밴쿠버와 토론토는 주방과 욕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알버타에서 이야기하는 생활공간은 거실 포함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버타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인데 이런 공간들은 공유하지 않는 곳에서 살기 추천드리고요. 저는 토론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지하철로 가거든요. 지하철이 버스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뚜벅이 분들은 뭐 대부분 뚜벅이실 텐데 지하철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하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역 근처가 아니더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추천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로 살았던 집이 조금 역에서 멀리 있는 곳이었어요. 버스로 치면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먼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멀어요. 캐나다의 대중교통은 절대로 정시 맞춰오지 않습니다. 지연되기 일수고 제가 버스 기다리는 시간만 제 집으로 가는 버스 기다리는 시간만 20분 30분 걸렸어요. 버스 타면 10분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 나라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1년 내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토론토 기준으로 1년 중 6개월이 겨울이거든요. 한 11월부터 눈 오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 날이 4월 9일인데 4월 8일까지 어제까지 눈이 왔습니다. 캐나다 사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5월 정도까지 눈이 온다고 해요. 캐나다는 와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밀도가 낮아요. 경험의 밀도가 낮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상가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워낙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런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들은 집밖에 없거든요. 집에서 뭐 편의점 가려고 해도 한 20분 걸어가야 되고 그런 곳이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좀 멀더라도 여기서 30분 내외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추천드릴게요. 캐스모 같은 데 보면은 버스역 가깝다고 좀 집값을 높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버스역은 저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역으로 버스가 여러 대가 다닌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하철 가까운 곳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위험 지역이 있어요. 좀 슬랭가 지역이 있는데 토론토 기준으로는 제이는 핀치라는 곳, 그리고 뭐 밴쿠버나 알버타 같은 경우는 캘거리 같은 경우는 포레스트론, 밴쿠버에서는 이스트 헤이스팅스 스트리트나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쪽이 조금 슬랭가스럽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집을 구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지역은 싸기는 해요. 그리고 반지하 중에서도 제가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그 창문이 없는 방이 있는데요. 그 방은 정말 추천드리는 게 뭔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사람이 피폐해진다고 해야 되나? 방은 조금 넓고 깨끗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워낙 일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잠만 잘 건데 상관없지 않을까? 그리고 전에 살던 반지하도 살만했거든요. 냄새가 나지도 않고 벌레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괜찮겠다. 그리고 역과 엄청 가까웠어요. 역에서 거의 걸어서 한 2분 거리 정도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 방을 계약을 했었는데 창이 없으니까 좀 사람이 피폐해지는 게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잠만 자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반지하에 창문은 있는 방을 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혼자 오신 분들 중에 너무 처음부터 장기 계약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여기서 이제 직장을 구하시고 일을 하시다 보면은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집을 합쳐가지고 사는 것도 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게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훨씬 더 외로움도 좀 덜할 수 있고 또 워홀 생활을 하는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투베드 아파트를 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5명까지 살고 있는 걸 봤는데 그분들도 처음에 2명으로 시작했다가 마음 맞는 분도 이제 같이 살면 재밌고 돈도 아끼자 해서 5명까지 늘어났는데 외롭지 않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살만하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되게 흥미로운 주거 형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홀 와서 주변을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외로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진짜 안 타고 혼자 있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런 결핍을 잘 느끼지 못했는데 심심하면 통화하면 되니까 친구들이랑. 근데 일반적인 분들, 저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저는 어떤 비정상의 영역에 있는 것 같고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타시니까 그게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가끔 로봇 같기는 한데 여기서 조금 이제 방을 렌트해서 살다가 마음 맞는 동료들과 나와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홀까지 와서 집에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보통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은 보통 일하고 친구 만나고 그러면은 잠만 자는 곳일 텐데 그런 곳에 너무 돈을 많이 쓰기보다는 조금 집에 쓸 돈을 아껴서 여행을 한 번 더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를 한 번 더 만난다든지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집이 너무 좋으면 안 나가게 돼요. 제가 지금 집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집 밖으로 한 발도 안 나가고 있는데 저는 집에서 유튜브도 하고 번역 일도 하고 이거저거 하는 게 많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제가 그런 일도 안 하면서 집에만 있는다, 이거는 굳이 뭐 토론토까지 와서 캐나다까지 워홀 와서 너무 좀 시간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